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눈길에 모시는데 뭐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조금 뭐 막힐 것 같아서 한 10분 이상 먼저 출발했어요. 네. 그래요. 이 동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예. 근데 눈치 오는 분들은 좀 힘드실 텐데 그렇죠. 눈꽃이 확 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습설여 갖고 나뭇가지도 많이 부러지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한동훈 두 여야 어떤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당초 당내에서도 당 안팎에서 걱정했던 거는 선거법보다 위증교사 문제를 조금 걱정한 건 사실이었는데 위증교사가 의외로 완전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다행이다 싶고요. 사실은 이 사건이 내용 자체를 떠나서 수사 시작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별건의 별건인데 이 사건 자체도 200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는 원래 대장동 관련돼서 수사하다가 하니까 이게 지금 통화 기록이 나오니까 또 별건으로 그 위증교사로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위증교사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자리를 줬거나 또는 뭐 금전적 대가를 줬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분한테 증언을 강요할 만한 어떤 권력적 관계에 있었거나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위증 교사를 그 검찰이 입증을 제대로 못한 거고 그냥 그렇게 단정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것은 위증 교사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뭐 판결의 내용은 뭐 제가 분석하긴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밖에서 본 민주당이죠. 그 끓는 물과 개구리 생각이 좀 나요. 네. 이거 서서히 힘들어지겠구나. 왜냐하면은 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거도 준비하고 이렇게 또 민심을 담아내려면은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역동적으로 가면서 개혁할 거 개혁하고 또 차기 주자들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또 그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단일화되고 뭐 이랬을 때 가장 강력하고 득표력이 있는 또 확장성이 있는 당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이재명 당대표는 정말 무소불위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무소불위의 권한과 그 리더십을 발휘하겠더라고요. 일극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목소리가 나오려다가 못 나오겠죠. 당장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요 정도 가지고는 확장성이 없겠구나. 그리고 여야의 개혁 경쟁도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민주당을 걱정하는 민주당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 그런 분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의원님 진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른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탈환이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정권 탈환이라고는 목표에 그러니까 기초에서 본다면 별로 좋은 과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 당장은 1심 그 무죄 받은 게 뭐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겠으나 네. 다른 사법 리스크는 또 여전하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닌데 마무리된 듯한 지금 자아도취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요? 이게 그 뭐랄까 시간만 연기된 거지. 네, 그래서 뭐 대처를 알아서들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모든 일엔 뭐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 뭐 김 의원님 시나리오는 이제 우리 당으로서 이제 나쁜 시나리오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고 또 좋은 시나리오도 있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그 유력한 대선 후보고 네. 지지율도 제일 높게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당의 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또 이번 그 위증교 사건까지 실형이 나와가지고 그 정치적 생명이 위태하면 당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저 위증교 사건이 무죄가 나왔고 다만 이제 선거법이 1심이 좀 무겁게 나왔기 때문에 2심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가 이제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우리 당의 그 지금 100만 당원이 넘게 있는데 그 100만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잘 못 지킨다면 사실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국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시련을 넘어가면서 네. 그리고 이 사법적 뭐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정치적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같이 풀어가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없는 민주당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돼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역할 그다음에 어떤 책임 있는 그 정치적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다음에 민생 문제 풀고 나가서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든 역할을 하려고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좀 두 분의 좀 견해가 그러니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호 의원님의 말씀은 만약에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왔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랄까 회유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커지면서 대안을 찾는 과정이나 쇄신을 그러니까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그게 이른바 어떤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빌드업 과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됨으로써 오히려 이게 차단돼 버렸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시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정치와 또 선거에서.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또 뭐 이화영 그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이 확정되고 예. 이러면은 또 조금 소용돌이가 한번 또 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는 어떻게 보면 늦죠. 그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 또 여전히 남아 있고 이런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정말 커다란 그 포용력을 발휘해가지고 비명계 현직 의원, 전직 의원들을 포용하고 예. 또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좋은 정책들을 또 개발도 하고 또 도와주고 현 정부를 또 중도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을 얻고 이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여태까지는 정말 강성 지지층의 뭐랄까 눈치를 본다 그럴까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그런 정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내에서 또 당 지도부도 그랬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그쪽으로 더 간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는 앞날이 더 험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근데 거죠. 이제 정반대로 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은 구심을 중심으로 결속을 할 때지 오히려 구심이 무너져 버리면은 오히려 분란만 더 그러니까 가중돼서 야권 전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가 외압이 있을 때는 단결하는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사실은 지난해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에서 그걸 주도했던 분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당내 비판에 직면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굉장히 돌아섰는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물론 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거를 국회의원의 권리를 내려놓는 게 맞다 옳다 이걸 그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체포동의안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당이 가결시키는 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왜냐하면 당의 대표 그것도 단순한 일개 의원이 아니라 당의 대표를 검찰이 원한다고 해서 내놓는 건 아니죠. 나가더라도 자발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내놓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이 위기에 처할 때 그리고 어떤 그 당의 지도자에게 여러 가지 그 정권 차원에서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다 또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느낄 때에는 단일한 대우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격 규정은 다르겠지만 두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같은 견해는 2심 선고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제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재는 별로 흔들림 없이 이제 계속 쭉 간다. 여기는 이제 그 두 분이 견해는 같은 거잖아요. 예. 다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 아니냐에서 좀 갈리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 네, 그렇죠. 결국은 분수령은 2심 선고다.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아마 근데 지금 분위기라면 민주당 2심 선고가 나도 굉장히 그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유지가 되더라도 예, 굉장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만 높여 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지만 전망- 그게 예. 그렇게 전망하세요? 예. 하지만 그게 민심과는 괴리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도 몇 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제가 늘 방송 다른 데서 옛날에 얘기했던 게 이재명 대표의 진짜 리스크는 사법적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다 그랬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뭐냐. 이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심 선고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그걸 뭐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니까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2심 결과가 무관하게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견고하면 저는 뭐 최악의 경우 뭐 잘못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생명이나 이 어떤 그 정치권 내에서의 위상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견고한 지지율이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사법 리스크 이전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지지율과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럼 보입니다. 요 며칠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민생 행보, 민생 메시지를 계속 내놓는 것도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좀 달리 가자고 통합적 맹보, 통합 그리고 민생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리더십의 색깔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다른 정치인들과의 어떤 뭐 오랜 기간 동고동락한 이념이나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옛날 그 DJ나 뭐 YS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만에 하나 2심이 정말 그 유죄 확정 판결이 되면 굉장히 빨리 흩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성 당원들은 남겠지만 이 정치인들 당 내에서는 굉장히 아마 리더십의 어떤 그 붕괴 이런 게 굉장히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딱 표면적만은 놓고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잘잘못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서만 한번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좀 비교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는 대단히 확고하다. 두 분 견해는 같습니다. 근데 당원 게시판 논란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있는 건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는 그렇게 확고한 것 같지는 않다. 이거는 뭐 사실 팩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예. 그 일단 63%의 압도적인 그 지지율로 득표율로 이제 당 대표가 됐는데 그거는 주로 일반 당원들과 민심의 어떤 지지였다고 봐요. 예. 근데 지금 당 내에서 특히 이제 현직 의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뭐라 그럴까요? 많은 의원들은 대통령실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 쪽으로 힘이 쏠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여태까지 본인 개인적인 일로 겪는 최대 정치적인 어떤 위기, 좀 까다로운 어떤 상황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거에도 뭐 보면은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올라오는 게 당원 게시판이에요. 원래 그랬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 최고위원들 욕하는 그런 게시글도 많았고 근데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그 백그라운드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분명히 그게 있어요. 제가 볼 땐 권력 투쟁입니다. 친윤회. 예. 그 권력 투쟁이면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 관심이 돼버렸어요. 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지금까지의 입장보다는 정치적으로는 좀 더 명쾌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건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이게 무슨 뭐 법적으로 잘못됐다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이게 지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친윤계 쪽에서 이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고. 예. 그럼 이거를 이 파도를 넘어가려면 가족이 뭐 썼으면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썼고 그다음에 잘못된 내용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쨌거나 무리가 됐으면은 뭐 죄송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입장을 밝힐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놓쳤어요. 지금은 그 해도 아마 친윤 쪽에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로남불한 거 아니냐 말이죠. 지금 하면 이제 밀려산 꼴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예. 자백하는 꼴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다른데 뭐 몸매도 다르고 술도 한 분은 술 잘 드시고 한 분은 술 전혀 안 하고 뭐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정치를 법치로만 생각한다. 또 하나 있잖아요. 지극한 가족 사랑. 그걸 뭐 이제 가족 문제 또 논의라도 제가 보기엔 정치는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 정치에는 법치와 인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 동양적 관점에서는 법치보단 인치, 덕치, 그러니까 덕으로 다스리고 사람을 잘 다스리는 걸 훨씬 더 우선하는 게 있죠. 예, 법과 사상이 육아 사상보다 좀 뒤에 후순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도 늘 법적인 얘기를 했고 이번 게시판 문제 나왔을 때도 한동훈 대표의 첫 얘기가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치환할 때는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정치 영역이 없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한테는 2인자잖아요. 여당에. 여당의 2인자에서는 성공한 모델과 성공하지 못한 모델이 있습니다. 성공한 모델은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성공하지 못한 모델은 이해창 후보죠. 이 모델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직 대통령하고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29 선언이라든지 또는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노태우 대통령하고 충돌해 가면서도 갈 수 있는 거는 두 사람 간에 어느 정도는 신뢰관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신뢰관계 플러스 하면 이 이해관계가 또 있어요. 신뢰관계와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는 사실 이해창 후보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신뢰도 없고 이해관계도 맞지 않으니까 이인재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인재 후보가 아마 안 나왔다면 그 당시에 결과는 모르겠어요. 뭐 그 지나간 일을 뭐 우리가 하기 어려운데 사실 DJP 단일화 때문에 대선 승리했다고 했지만 그때 이인재 후보의 득표율을 고려를 하면 그렇죠. 그 변수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주로 이인재 후보 표가 민주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PK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인재 후보가 얻은 표에 더 많은 표는 여권표였다고 보면 당시 여권표라고 보면 되겠죠. 확률상.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인재 후보를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주저앉히려면 주저앉힐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안 했거든요. 그냥 놔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그 대표 입장에서는 잘 봐야 되는 게 그 신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라는 게 현직 대통령의 관계에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중요한 거는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29 선언이라는 걸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용기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여러 가지 개혁까지 그 정권하고 싸워가면서 민심의 여론을 그 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치의 어떤 기본 여건은 그 디폴트는 오해 그다음에 또 억울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은 취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늘상 오해를 받기 쉽고 또 억울한 그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게 정치권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게 이제 리더십이고 이제 정치인데 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옳다, 또 취지가 옳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민심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하고도 맥락이 좀 닿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고 잘못된 일이고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그 백그라운드가 사실이지만 그것만 얘기해가지고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빠져갖고 그것도 그러니까 친윤의 그러니까 계산법인데요.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시 친윤 인사가 당대표가 된다면 당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밖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하기 힘든 얘기죠. 사실 지금 여태까지도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다른 관리형 당대표였다면 우리 당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어떤 뭐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 여전히 해외 순방했을 거고요. 여전히 자원봉사하면서 계속 그 사진 많이 또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국무위원들 뭐 교체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어떤 밀려서 변화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역할과 공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딱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 딱 지금 걸려 있거든요. 네. 이거 빨리 풀어야죠. 이 모든 일은 결과는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꽤 오래 전에 제가 이제 그 원내대표하고 할 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카드로 나온다 얘기가 막 나올 때 그거 현실성 없을 걸 안 될 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했어요. 제가 왜 안 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그 비대위원장 갈등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네네네. 여권에서 차세대 권력을 그때 선정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럼 대통령 임기가 아직 그때만 해도 2년도 안 됐을 시기에 차세대 권력의 상징인 인물을 해놓고 만약에 제가 그랬어요. 총선에 이기든 지든 한동훈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 되는 순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모든 힘이 한동훈 대표 덕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한테 힘이 다 쏠리게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야당이 이기면 어차피 야권이 다수 의석을 가지니까 대통령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기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기든 지든 대통령이 다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그때 국민의힘이 너무 이 한동훈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내든 거 아니냐. 그 당시에 그냥 법무부 장관에서 그만두고 조금 더 백의종군하는 모양새로 하면서 나중에 지금쯤 당대표로 들어왔거나 하면 훨씬 더 좀 모양이 좋았을 거예요. 구원등 반식으로. 그렇습니다. 당이 위기에 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 카드를 일찍 소진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시기에 이미 이기려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는 차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이게 대선 때 나와야 될 모습이 총선 때 나왔고 그 갈등이 지금 여진으로 이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간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한동훈 대표의 대표로서의 입지는 상당히 불안정하다. 언제라도 어떤 도전과 공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현재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중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결과까지 혹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까지 바로 연결되기는 뭐 쉽지는 않죠. 그 당원 게시판 자체가 그 논란 자체는 그야말로 뭐 당 대표의 커다란 무슨 뭐 이게 어떤 법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위기까지 뭐 갈 사항은 아니에요. 사안 자체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모델이 있잖아요.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징계를 때려버리는 이런 어떤 선례를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없다고 이거는 보세요? 윤리위 갈 사안은 아니죠. 이게 당원 게시판 자체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익명으로 하는 게시판이고 누구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게 자유고 그게 보장돼야 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가족이 썼든 뭐 친척이 썼든 누가 썼든 그거는 보장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 자체도 뭐 가족이 썼다고 하는 내용도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뭐 윤석열 정부 정권 그 부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걸 윤리위로 올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리더십에 이제 손상이 지금 계속되는 거죠. 네네네. 네. 저는 뭐 조금 생각은 다른데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결심은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쪽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건 한동훈 대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한 1000건이 넘어요 지금요. 가족 이름으로 다른 게 그리고 그 안에는 허위 사실은 없지만 약간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욕설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김용호 의원님도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뭐 게시판에 쓰는 게 법적인 문제 당연히 아니죠. 다만 아까 그래서 제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정치 윤리적인 문제가 남는다라는 게 늘 얘기하잖아. 이걸 법으로만 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의외로 커질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그냥 가볍게 미안하다 우리 가족들이 약간 그 당시에 좀 아쉽고 섭섭해서
좀 그렇게 단 것 같은데 적절치 못했고 뭐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다 이러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자꾸 뭐 그 당무 그 조사해라고 그랬는데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 1000건이 넘는 게 진짜 예를 들면 가족이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댓글팀이 있었다. 지금 일부 그 뭐 장해찬 전 최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얘기하는 게 약간 댓글팀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한동훈 대표가 옛날 법무부 장관 때도 그렇고 이런 걸 쭉 이런 스타일의 일을 했다라는 게 일부 좀 여권 내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뒤는 모르겠는데 저희와 인터뷰에서는 이제 오히려 부인 진은정 변호사. 진은정 변호사로. 예. 그러니까 상당히 콕 찍어서 이제 그 강조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만약에 1000건이 넘는 거를 할 정도면 거의 뭐 이제 밤새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진 변호사가 혼자 했다 그러면은 그건 그냥 저 윤리적인 정치 윤리적인 문제만 남지만 그렇죠. 약간의 별도의 그런 댓글팀 같은 거를 운영했고 그러면 차원이 다른 한동훈 얘기예요.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결심은 친윤계 쪽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폭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 아예 뭐 지금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가족이 했다라는 걸로 해서 덮고 마무리하는 게 한동훈 대표는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 이런 여지가 없게 하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 대표직을 지키기 위한 전략, 더 나아가서는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 그건 뭘까요? 아까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러니까 저기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전전중과 홍 의원님 어떤 걸 강조하셨냐면 민생 정책에서 성과 이런 걸 강조하신 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어떤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도 지금 계속 공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직 되고 나서 떠오른 이미지는 그냥 이재명 대표하고 계속 싸운 거. 그 네. 말싸움한 것만 지금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여당 대표로서 정책적 성과를 가져왔거나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뭘 가져왔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당 대표는 오너이면서 CEO지만 여당 대표는 CEO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너가 또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성과를 보여서 이 CEO가 굉장히 유능하고 나중에 오너를 시켜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다. 제가 몇 가지 했는데 첫째는 의정 문제, 그 대란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유승민 대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그 재정 정책이나 경제 운영 기조를 전환하는 거를 한동훈 대표가 건의해서 바꿔야 돼요. 그럼 이제 경제팀 교체 건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경제팀 교체하고 그 재정 운영 정책에서 그다음에 경제 정책 기조를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당 대표는 외교 분야에서도 역량을 좀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내 정치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는 데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가 되면 미국에 가서 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 외교 역량도 발휘하면서 본인이 국가를 끌어갈 수 있는 외교, 경제, 사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 리더십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무엇 하나 지금 딱 부러지는 성과가 없다. 예, 성과가 없고 한동훈 대표 이미지만 떠오르면 법치하는 거하고 이 언어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 이 두 개만 남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대부분 우리 홍익표 대표님 얘기한 거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뭘 하려고 해도 아마 그 대통령실이나 다른 친윤계 의원들의 호응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거는. 예, 그러니까. 네, 아마 그게 현실이니까. 얼굴 한번 보자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만났는데 또 굉장히 모양새 안 좋게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당원 게시판 문제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저는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뭘 해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제 뭐 이미 타이밍 늦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여태까지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거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와 함께 당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거 또 민심 투어도 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교 아주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 안보 현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꼭 외국을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한 외교 사절을 만날 수도 그럼요,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 인터뷰, 그다음에 뭐 외신과의 인터뷰, 그다음에 뭐 여기에 와 있는 그 대사들, 뭐 우크라이나 대사도 그렇고 뭐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당 대표는 그런 걸 찾아봐야죠.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자기를 있게 한 거는 당연히 검사 한동훈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검사 한동훈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아까 뭐 법정 구속될 거다, 뭐 이런 얘기, 그 이재명 대표 뭐 이번 위중교사 갖고 법정 구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여당 대표가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됐었던 얘기예요.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를 본인이 법적 지식이 많고 뭐 내가 법을 잘 알고 법은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은 검사 한동훈을 잊어버리고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뭔가 이렇게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검사 정권에 국민들이 좀 질렸는데 다시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까요?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 검사 이미지로서는 법조인 이미지, 검사 이미지로서 과연 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해 주셨던 김영우 의원님이 좀 개인 사정으로 오늘까지만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제 같이 방송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너무 드라이하잖아요. 아니 뭐 제가 뭐 예. 제가 제일 아쉽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우리 홍익표 대표님한테 많이 배우고 많이 또 이제 평소에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좀 잘 순리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같이 함께 방송 이렇게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제 계획이 좀 잘 성과 있게 좀 끝내시기를 뭐 기원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